탄핵 표결 하루 전까지도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 후에 국민께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저의 부덕과 불찰로 이렇게 큰 국가적 혼란을 겪게 되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지금의 혼란이 잘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합심하여 경제 운용과 안보 분야를 비롯해서 국정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누구보다 오늘 착잡했을 분이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래도 탄핵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았어서 그런지 담담한 표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상을 했었고 청와대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런 능력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파악은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예상을 했었고 현재 결정 과정에서 일정하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사심 없이 일을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이런 이 비선 관리를 잘못해서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서 느끼는 것들을 얘기를 했었고 그런 결정을 받겠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인 어쨌든 승부수는 계속 도나가겠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참담하고 진짜 안타까웠습니다. 3년 10개월 전에 대통령 취임을 했고 또 미국도 배출 못한 여성 대통령을 배출했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정말 다 같이 기뻐하고 잘 되기를 바랐을 겁니다. 그러나 3년 10개월 만에 이제 대통령을 탄핵을 했고요. 일단 입법부의 탄핵이고 마지막 사법부 헌재 결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느껴지는 것들, 마지막 장면들은 저는 좀 더 국민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하고 담담하게 대응하겠다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정말 처절한 마음으로 국민께 진솔하게 반성하고 사과하면서 그 다음 그 결정들을 정말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이 하야라든가 국민들이 바랬던 것들은 미치지 못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에 이 국무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간담회가 끝났다는 이 보도를 보고 사실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흘려야 될 눈물이 대통령과 그동안에 침묵하면서 수천만 적으면서 대통령의 얘기를 받아 적기만 했던 국무위원들이 마지막에 자기들과 함께 흘리는 눈물. 저는 진정한 눈물은 세월호 유족들의 눈물이었고 우리 국민을 위한 눈물이 돼야만 정치인들이 국민의 박수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가 좀 아쉬웠습니다. 어쨌든 헌재 결정을 담담하게 지켜보겠다는 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한 게 탄핵 가결되면 대통령의 신분은 어떻게 되고 어디서 머무는 건가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궁금한 것 같은데 좀 그런 것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일단 직무가 이제 정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 공식 직무를 보실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관저에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여겼습니다. 관저에는 계속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이제 일상적인 생활과 관련한 부분은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정책을 이제 집행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한다든지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한다든지 그런 건 할 수 없는 거죠. 모든 공식 활동이 이제 중단이 되는 거고요. 청와대 비서실도 이제는 보고를 황교안 총리에게 지금 모든 걸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총리는 이제 청와대 비서실과 그리고 이제 국무조정실 두 축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국정을 관장해 나가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전개가 되고요. 그런데 사실 저 개인적인 좀 소회를 좀 말씀드린다면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저 마지막 저 간담회 느낌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자칫 극단적인 선택을 하실까봐 약간 좀 우려되는 바가 있고요.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무위원들하고 저 자리가 마지막 자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핵도 가결이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탄핵안이 부결될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 의외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그래서 또 빨리 또 진행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탄핵 절차 자체가 심의 과정 자체가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이 높죠. 이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실은 고통스러운 시간이 길어지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더욱더 그래서 좀 이제 분위기가 좀 많이 그랬을 것 같고 국무위원들 입장에서도 이 자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볼 수 있는 마지막 자리였기 때문에 어쩌면 저는 그런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됐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박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지낼 것인가 하는 거는 저는 지난번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될 때 제가 출입 기자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모습을 본 거를 이제 뉴스에서 본다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되자마자 그 평소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좋아했던 노무현 예. 대통령인데 당분간은 굉장히 조용히 있었어요. 아, 예. 그리고 청와대 보좌진으로부터의 보좌도 받을 수가 원래는 없도록 돼 있고 최소한의 보고는 받을 수 있다 그럽니다. 예. 아주. 그리고 그렇게 돼 있어서 그때 이제 대통령은 주로 독서와 산책 같은 거로 보내다가 가끔 예. 산행 뒷산을 오르는 건데 한 달쯤 지나서 출입 기자들하고 뒷산에 올랐어요. 예. 뒷산에 올라가지고 아주 또 그때는 평소처럼 거침없이 한 시간 가량 출래 불사춘 예. 이야기해가면서 그 자기 심경을 아주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이제 그런 그때 이제 기사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예. 그런 게 있었는데 어떻든 청와대 보좌진의 보좌도 받을 수 없고 이제 오히려 탄핵 이제 변호 업무나 이렇게 하고 그래야 되는 예. 상황인데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그렇게 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오늘 어렵게 입장을 밝혔고 지금의 혼란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란다. 이런 입장을 또 박근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황교안 총리 대행 체제가 공식적으로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쉽사리 받아들이기가 힘든 모양입니다. 야권의 입장 들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와 그 내각도 사실상은 정치적으로는 불신임 상태가 된 결과다. 황 총리 대행 체제가 이러한 촛불 민심을 제대로 읽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민심과 달리 독주하지 않을 것으로 일단 기대를 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탄핵받은 대통령이 임명한 분입니다.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문제들에 대해서 항상 대통령 그리고 새누리당을 무조건 옹호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률인 국정농단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국민의당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대행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권한대행 체제는 가장 최소한의 권한으로 최단시간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은 과거 고건 권한대행이 그랬던 것처럼 최소한의 권한대행 역할만 수행하겠다고 먼저 선언하길 바랍니다. 네, 야3당 입장을 들어봤는데 새누리당에서는 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황교안 총리는 받아들이기로 해놓고 왜 이제 와서 또 이러느냐 이런 입장인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 국민적 시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까지 해왔던 야권의 메시지보다는 굉장히 톤이 좀 낮아진 형태를 볼 수 있거든요. 예. 현재까지 나왔던 이 야권 지도자들의 메시지는 일단은 황교안 총리 체제를 인정하겠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만 황교안 총리의 권한대행으로서의 그 역할이 과거의 고건 총리가 해왔던 역할처럼 관리형에 그치지 않고 혹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뭔가 적극적인 국정 수행을 하겠다는 예. 의지를 발휘하던가 아니면 지금 야권에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사드 배치라든지 뭔가 현재 아직 대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예.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겁니다.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의 역할들을 좀 주시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야권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 하니 결국은 헌재에서의 심판이 결정되는 순간 60일 이내의 대통령 선거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 이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차기 대통령 선거를 나름대로 관리하게 되는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황교안 총리가 하게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과정 속에서 황교안 총리가 더 이상의 더 나아간 역할들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두는 그러한 역할들에 대한 메시지들을 전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핵 전에 정치권에서 총리 문제는 좀 정리를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와서 보면 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사실은 예. 이번 그 탄핵 그러니까 또는 하야 정국에서
야당이 가장 실수를 한 대목이 전 저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서 총리, 국회에서 지명해 주기를 희망했을 때 예. 그것을 받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랬으면 지금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거죠. 이건 뭐 전략적으로 잘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예. 뭐 야당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미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황교안 총리 체제를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지금도 그 야당 일각에서는 뭐 황교안 총리가 그만둬야 된다 그러는데 예. 황교안 총리는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총리는 탄핵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는데 해임을 할 주체가 지금 없어진 상태 예.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무슨 해임 건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또 내각 총사퇴를 얘기를 해요. 내각까지 총사퇴하고 나면 황교안 총리 한 사람만 그만둬도 사실은 문제 아닙니까? 예. 그 뒤에 이제 부총리들이 이제 연이어서 이제 그걸 또 권한대행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가까지 다 나오고 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답이 없는 얘기를 자꾸 예. 하지 마라. 그리고 오늘 제가 보니까 3당 대표 가운데서는 심상정 대표 얘기가 가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교안 체제를 인정은 하되 예. 역할은 최소화해서 예.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앞으로 이 체제가 굉장히 길게 갈 겁니다. 길게 가면 내년 예. 8월, 9월까지 갈 수 있어요. 대선까지 그렇습니다. 준비하는 그렇기 역할을 하게 되지 때문에 않습니까? 예. 지금 야당이 사실은 황교안 총리를 도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황교안 총리하고 그야말로 협치 체제를 빨리 구축해라. 예. 그리고 황교안 총리가 뭐 지금 우려하듯이 그렇게 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소야대 국면이죠. 또 촛불 민심이 있는데 어떻게 함부로 하겠습니까? 예. 그건 너무 기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교안 총리가 오늘 국무회의를 이제 주재를 했는데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좀 들어보시죠. 저에게 부여된 대통령 권한 대행의 책무를 참으로 무겁게 받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거리의 목소리가 현재의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동력으로 승화되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뜻을 모아주시기를 머리 숙여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네, 황교안 총리 지금 누구보다 어깨가 무거운 분이 아닌가 싶은데 황교안 총리 하면 과거 뭐 공안통이다 이렇게도 불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권한대행을 했던 고관 총리의 권한대행과 황교안 권한대행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 고검 권한대행은 소위 말해서 젊은 시절부터 행정의 달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국정 전반을 샅샅이 꿰뚫고 또 뭐 경제, 뭐 문화, 사회, 스포츠 모든 분야를 알고 계시던 분이거든요. 예. 저도 그분이 하실 때 서울시장하고 총리실 할 때 저도 출입하면서 봤었는데 정말로 꼼꼼하고 국정에 대해서는 삿삿이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는 공안검사 출신의 사실상 법무부 장관, 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법무부 장관을 예. 했었고요. 그동안에 했던 이 행정의 흔적들을 본다면 거의 대부분 공안검사로서의 삶이었었고 나머지 사실 뭐 경제, 복지, 무슨 새로 이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국정 현안들은 사실은 제대로 이 어떤 경험과 경륜을 갖지 못한 분입니다. 예. 더군다나 그런 공안검사 활동으로 인해서 야권이 불신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황교안 총리가 과거 고건 이 권한대행이 했던 것처럼 정말 최소한의 국정 운영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예. 그 권한대행 할 동안에 딱 한 번 노무현 대통령이 외교 관련 사안 때문에 청와대를 한번 찾았던 적을 빼고는 정말로 신중하고 그렇게 많은 행정에 대해 달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진지한 접근을 했었거든요. 예. 황교안 권한대행도 마찬가지로 정말 국정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특히 야권과 이제는 뭐 여소야대 국면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야권과 여권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국정에 예.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국정 관리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대선 국면을 끌고 이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제 국정 공백과 혼란이 좀 재촉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일단 황 대행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여야가 모두 이제 아까 여야정 협의체라든가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작업이 일단 필요한 것 같고요. 황 대행도 여러 가지 야권이라든가 이런 민심과 이게 대립하거나 충돌하지 않도록 정책 수행을 잘 원만하게 할 필요가 있는 야권이 많이 꺼린다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지금 야권이 생각이 뭐냐가 이제 중요한데 예. 야권이 이제 어저께까지만 해도 황교안 체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언급을 하다가 예. 오늘은 좀 지켜보겠다, 두고 보겠다라고 했는데 예. 야권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당장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명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지금 경제사령탑을 먼저 세우자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제사령탑이 뭐냐면 임종정 경제부총리 내정자를 유일호 현재 부총리는 친박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 유일호 대신에 이제 임종정 관료 출신면 정치색이 없는 이 사람을 앉히면은 경제부총리가 되고 만에 하나 황교안 이 체제가 흔들리는 일이 있을 경우 그 대행 임종용이 그 당시 경제부총리가 만약에 될 경우에 하면은 별 문제가 없지 않냐는 게 야당이 혹시 그런 판단이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그래서 사실은 좀 야당 쪽에 정말 진지하게 제가 좀 이제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예. 야3당이 섀도우 캐비넷을 빨리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야3당이 합쳐서 그 충분히 좋은 분들 추천해서 예. 이 정말 그 드림팀을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미 있는 뭐 지금 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라든가 또 정책위원회 위원장도 좋으니까 예. 그런 걸 좀 해서 정말 대안을 좀 제시하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오늘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정치 인생에서 그야말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두 번째 주제요, 보시죠. 박정희 대통령의 두 영예는 16년간 살던 청와대를 떠나 신당동 이웃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저 박근혜 경선 패배를 인정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창출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영예에서 국회의원, 그리고 대통령, 그리고 오늘 탄핵 가결까지 그야말로 뭐 정치 인생이 드라마 같았다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18년의 정치 인생이 거의 마지막 장이 펼쳐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18년의 정치 인생에 빼놓을 수 없었던 게 바로 최순실 씨였던 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1998년 보궐선거로 정치에 입문하게 됐을 때도 최순실 씨가 있었고 커터칼 피습 사건, 2007년 대통령 경선에서 패배했을 때도 결국 최순실 씨 언니인 최순득 씨 집에 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로 가장 중요한 고비마다 옆에 지켜주고 있었던 사람들이 최순실 씨 일가였던 게 큰 문제가 됐고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공로에 대한 모든 정치적 유산을 물려받고 정치를 시작한 케이스입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좋은 역량들이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조언하고 함께 그 중요한 정치적 역량들을 끌어내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정치를 했다라면 이와 같은 말로가 아니라 정말 역사에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러한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고립된 관계 속에서 지금 마지막 장이 너무나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찹찹한 심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과거 화면도 쭉 봤지만 천막 당사 차리고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던 시기도 있고 박근혜 대통령은 위기 때 강하다 이런 얘기도 많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사태를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이제 봐왔고 모셨던 분들 중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때의 박근혜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이제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 많이 이제 변한 것은 맞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긴장감이 급속도로 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왜 그런 거 하니? 저분은 평생 대통령이 되겠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목표가 달성되는 순간에 사실은 약간의 좀 동력을 좀 잃은 게 아닌가 스스로 인생에 대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데 이제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우리도 이제 불치병 하나 좀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불치병 하나가 있죠. 모든 대통령은 임기 말에 불운하다. 그리고 불행한 대통령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대통령 본인만의 책임일까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지만
측근들의 그런 문화, 그게 다 제도적인 것들이죠. 예. 그리고 뭐 요즘에 이제 그래서 이제 개헌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만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국민들도 사실은 이렇게 너무 마음을 좀 이렇게 모질게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저 뭐 2012년 대선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절대로 대통령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고 지난 4년 동안에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그런 것은 좀 필요하다. 예.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야당도 이런 점에서 이제는 이미 배가 기울었습니다. 그 배가 뭐 다시 뭐 이렇게 서서 뭐 표석정처럼 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연착륙할 수 있는 방법, 그 박근혜 정부가 연착륙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다음 정부로 어떻게 이것이 순조롭게 연결될 수 있겠는가. 그 지점에 좀 집중을 해달라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대통령의 자리까지 온 거잖아요. 정치 인생을 보면. 그런데 이번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위기관리 그 대응법이라고 할까요? 어떤 점이 좀 부족했던 걸까요? 지금 와서 보면. 위기관리 대응법은 예. 사실은 국민에게 정직하고 투명하지 않았던 데 있다고 봅니다. 그때 매 사안에서 적시에 맞는 그런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국민들께 진정한 사실 분명히 잘못됐거든요. 반성과 사과를 통해서 그 국민을 벗어났어야 됐는데 예. 그때 정치적인 꼼수 형식으로 보이는 것들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를 했고요. 저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 지도자는 비전이 필요하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70년대 비전에 살았습니다. 재벌 기업 회장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이 모금을 하는 이런 모습들 예. 70년대에 있었고요. 또 하나는 대결의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항상 승부를 걸었거든요. 이제는 소통하고 화합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21세기에 정말로 소통과 커뮤니케이션 이게 필요한 시대에 끊임없는 정치적 승부수로 모든 사안을 돌파하려 했던 것. 이런 사안들이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결국은 마지막이지만 박근혜 시대는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대신에 정말 민심을 잘 받들고 마지막 뭐 카터 대통령이 퇴임 후에 정말 더 훌륭한 지도자로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고 좋은 그 이후를 생각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결국은 최순실의 그림자가 박근혜 대통령 정치 인생에 치명상을 입히게 된 결론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 결론은 헌법재판소에서 내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임기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떤 변수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헌법재판소에서요? 예. 헌법재판소에 가면은 이제 13가지의 혐의를 이제 해가지고 이제 탄핵 소추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심판이 이제 있게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언제 결정이 내려지느냐. 왜냐하면 가장 빨리 하면은 박헌설 소장 임기는 1월 말 전에 지금 현재 촛불 민심은 빨리 하라는 거기 때문에 그때 하느냐 아니면 최장 6개월까지는 안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63일 했으니까 63일 이상인 2개월 내지 3개월 또는 4개월이 걸리냐 이거에 따라서 대선 일정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탄핵이 최종 결정될 경우에 이제 그로부터 60일 내에 대선을 치르게 되기 때문에 근데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법적 논란을 또 떠나서 워낙 민심이 탄핵에 대해서 지지하는 여론이 높기 때문에 탄핵이 지금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거로 예상되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조기 대선으로 가게 되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조기 대선도 언제 일정이 불투명하는 거에 논란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일정의 투명성을 빨리 확보해 주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대략 듭니다. 언제 정도 나올 걸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봤을 때 한 2달 정도 걸렸기 때문에 최장 6개월 기간이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길게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한 2달에서 6개월 정도 사이 기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결론적으로 봤을 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건에 대한 이 엄중한 사항들을 판단하게 되는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과연 대통령직을 그만두게 할 만큼 중대한 법률적 위반 행위가 있었는가에 대한 판단하게 될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사인인 최순실 씨에게 위임했다는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헌재의 판단이 쉽게 피해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오늘 국회 판단은 나왔고 헌재 판단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개건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네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